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교통학회 회원 여러분. 오늘 서울 양평 관련된 긴급 토론회 좌장을 맡은 수석부회장 유정훈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회원님들이 요청이 많았습니다. 우리 또 회장님 포함 회장님께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고 또 논의해보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이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사 이런 부분을 저희 학회 전문가들이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뭔가 그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 기능들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 자리는 정말로 이제 우리 교통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논란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가적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예, 그럼 먼저 우리 대한교통학회 정진혁 회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교통학회 회장 정진혁입니다. 오늘 대한교통학회가 바라본 서울 양평 고속도로 토론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흡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교통학회는 작년에 창립 40주년을 맞았으며 개인 회원 4,600명과 200여 개의 기관 회원이 있는 국내 최고의 교통 관련 학회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많은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이슈로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대한교통 집행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학회가 토론회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교통 전문가가 모여 대한교통학회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핵심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좀 더 객관화된 전문가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사결정 체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이 틀에서 진단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SOC 의사결정 체계가 어떻게 발전적 변화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유정훈 수석부회장님, 이동민, 김동규, 홍성필, 김지영, 김진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SOC 의사결정 체계의 발전적 진화에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회 집행부의 목표는 기본, 참여, 실천입니다. 이 토론회가 이 목표와 궤를 같이 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진혁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분의 주제 발표와 5분의 상호 토론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그 발제에 앞서서 이번 주 월화에 이루어졌던 우리 회원님들을 상대로 한 특히 좀 이제 박사 기술사를 가지신 전문가분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이렇게 긴급 이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발제를 해야 되지, 또 어떤 분을 모셔서 토론을 해야 되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월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또 이제 그 발제자분들 모셨고요. 또 토론 내용과 토론자분들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짧은 시간인데 설문에 응해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설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발제 내용과 토론자를 섭외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의 발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전체적인 우리나라에서의 도로철도와 같은 대규모 교통 SOC 사업의 투자 평가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통대학교 김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슈가 된 서울 양평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추진 경위라든지 그동안 이슈들에 대해서 또 배경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김진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정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통대학교 김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준비한 제목은요.
소개받은 대로 SOC 사업의 투자 평가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 시작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SOC 사업 투자 평가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네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와 이제 사업이 다 완공된 후에 사업이 잘 되었는지 사업 평가하는 단계, 크게 이제 네 단계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업의 구상 단계에서는요. 일단 계획 타당성 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이라든지 상위 계획에 반영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즉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확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의 실제적인 추진 단계, 그러니까 그 본타라 그러는데요. 본타당성 조사와 아니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본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그리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과정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추진 근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은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 즉 사업 추진이 결정되기 이전에 하는 타당성 조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제 수행 주체는 기획재정부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고가 300억 이상이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타가 지난 후에 이제 예산이 수립이 확정이 된 후에는 건설기술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해서 본타, 즉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수행 주체가 기재부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업을 수행을 하는 국토부나 이제 소관부처가 되겠고요. 이런 사업에서는 이제 건설 공사의 측면에서 기술적인 타당성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예타보다 좀 더 정확하고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타당성 조사들이 지난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왔던 대안들을 토대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노선대, 최적의 그리고 노선의 모양이라든지 시설 규모, 그리고 그런 것들 IC의 위치까지도 이제 해서 결정짓는 설계 단계가 이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업의 구상 단계에서 나왔던 계획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떠한 교통 사업, SOC 사업을 할 때 무작정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계획에 이제 일컬어 있어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 상위 계획에 있던 사업들을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총 사업비가 어느 일정 규모 이상에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타당성을 분석을 하고 사업 간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행 절차는 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데 둘 다 이제 동일하게 이제 사업을 수행하고 계획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는 목적은 계획 기간 내에 계략적인 사업들, 그러니까 총 상위 계획에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사업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투자 시기를 결정하는데 활용되는 것이 계획 타당성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획 타당성 평가에서는 주요 이제 검토 내용들이 경제성과 이제 종합 타당성 평가를 고려를 하긴 하지만 사업의 유형은 계속해서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은 재검토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다시 검토할 것이냐에 대한 사업으로 나눠서 이 상위 계획에 있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중단해야 되는지를 평가를 하는 게 계획 타당성 평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 일단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수요 예측 자료나 이런 것들이 계획 타당성 평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계략적으로 수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획 타당성 평가를 지나서 만약에 이게 예타 대상 사업이 됐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 편성을 결정하고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수행하는 조사고요. 예타를 실시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재정 운영 계획이 계속 변경이 되니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겠다. 라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중도의 사업을 취소하는 것도 이제 방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적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재정 운영 측면, 그러니까 국가의 전체 예산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에 문제가 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걸러내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어느 국가 예산을 사용할 것이냐 어느 사업에다가 그것을 결정짓기 위해서 예타를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사업들은 모두 다 대상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부, 그러니까 도로나 철도 같은 경우는 국토부의 장이 기재부에 이제 의뢰를 하고요. 기재부에서 이제 예타를 수행을 하고 이제 전문기관, 그러니까 KDI 같은 곳에서는 전문기관에서 예타를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석 절차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은데 크게 보면은 경제성 분석,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을 추정을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 분석이라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추진 의지,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까지도 고루고루를 해서 종합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인가, 사업을 추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는 단계가 있겠습니다. 주요 이제 검토 내용은 이제 보시는 표와 같은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수요 예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수행하는 전통적인 4단계 기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시설 계획이나 규모의 적정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타 같은 경우는 1대 5만에서 1대 5천의 지형도를 사용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1대 한 2만 5천 정도의 지형도를 가지고 개략적인 이제 노선대를 선정하거나 규모의 격정성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산정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적인 사업이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종당 상세 단가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킬로미터당 단가를 적용하는 게 조금 더 우세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그리고 AHP를 통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난 후에 사업 시행이 전제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본타라고 하는 타당성 조사와 이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법령이 다르기는 한데 거의 동일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평가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되는 법령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건진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건진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목적 자체가 건설공사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경제나 사회, 기술적인 환경,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다시 한번 소관부처에서 검토를 한다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청 자체는 이제 국토부가 되겠고요. 그래서 수행 기준은 예타 지침과 다르게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지침에 의거해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평가 같은 경우는 금액 기준이 조금 다른데 300억 원 이상의 사업만 이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00억에서 500억 사이에 걸린 사업들은 타당성 평가를 수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500억 이상 사업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면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일단 타당성 조사 본타 단계에서는 지형도 자체를 1대 5만 정도의 지형도를 가지고 대안 검토를 통해서 최종 노선대를 선정하고 교차로 계획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타보다는 좀 더 자세한 지형도를 가지고 좀 노선대를 검토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비용 검토 자체도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상에서 공정별 상세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현장감이 있게 좀 더 킬로미터 평균적인 값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이제 비용을 검토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편익과 경제성, 재무성 등등을 이제 확인을 해서 타당성이 정말로 이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시설 규모가 적정하고 어떻게 공사비 절감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교통 네트워크 효과라든지 교통 안전성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특히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을 활용을 해서 환경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노선대를 이제 발굴하는 그런 단계가 본타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런 이 타당성 조사 평가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실제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설계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단계인데 이 이제 기본 설계 단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본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이런 기본 설계에서 좀 더 많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최저간을 다시 이제 노선에 대한 최저간을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타에서 나왔던 노선이 확정적인 노선이 아니라 기본 설계에서 현장감을 통해서 최종 대안이 다시 이제 설계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예비 설계, 복수의 대안에 대해서 예비 설계를 하는 게 기본 설계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시 설계 같은 경우는 최적 대안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설계 시공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설계하는 단계가 이제 실시 설계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시 설계와 기본 설계 추진하는 단계를 보면은 기본 설계에서도 일단 관련되는 현황 자체를 검토를 하고 다수의 이제 노선을 검토를 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설계 문화재 지표 조사 같은 것들을 거쳐서 다수의 대안을 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상세 설계가 들어가게 되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정말 시공이 필요한 단계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이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분석 절차 및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기본 설계는 여러 가지 이제 토질이나 측량 기반의 계량 물량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을 확정 짓는 단계가 기본 설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시 설계 같은 경우는 실측 지형도 기반의 도면을 가지고 수량과 단가와 모든 것들을 이제 확정을 짓고 실제적인 이제 세부 시공 계획까지 수립되는 게 실시 설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와 이제 설계 단계로 나눠서 이런 SOC 사업의 투자 평가 체계를 결정짓고 있는데 그럼 해외는 어떻게 SOC 사업의 투자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예타 제도를 갖고 왔던 이제 가장 모티브가 됐던 나라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예타라는 단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예타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구체적인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연구로서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예타를 하기는 하되 예타에서 우리가 흔히 교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4단계 수요 추정 방법에 의한 수요수를 추정하는 게 또 아니고요. 그리고 비용 자체도 어느 정도의 노선대를 가지고 비용을 산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계략적인 킬로미터당 단가와 직접 수요 비용 등등을 통해서 어떠한 편익이 있고 수요는 어느 정도 되고 이 사업이 예비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짓는 그냥 단계이고요. 이 예타를 통과했을 때 이제 구체적인 타당성 평가를 수행을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타당성 평가에서 이 사업의 시행 여부, 예산을 편성하는 여부가 이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영국과 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FTB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연방 교통 시설 계획이라는 곳에 이제 이런 그 교통 사업에 대한 사업의 리스트를 이제 확정을 줘야 되는데 이 예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FTB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만 예비적인 타당성 조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TB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실제적인 사업의 추진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FTB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지를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것으로 이제 이런 투자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별 계열이라고 해서 계획 타당성 평가,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타당성 조사 평가, 그리고 설계 단계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이제 우리가 SOC 사업의 투자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타당성 평가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는 투자 우선순위를 판단을 하고 국가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계획 타당성 평가가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타 같은 경우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해서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예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타라고 의미하는 바는 이 타당성을 재검증을 해봐서 그럼 소관부처에서 정말로 이 사업 계획이 적정한 건가, 그리고 대안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말 예타에서 나왔던 대안과 최적 노선대를 다시 한번 선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법이 없는가를 평가하는 게 이제 본타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제 타당성 평가로 나왔던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계략적인 설계를 해보고 실제적인 설계를 해보는 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단계별 투자 평가 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무분별한 사업 추진이 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좀 더 효율적인 국가 SOC 사업의 투자 평가 체계를 구축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마련할 수 있고요. SOC 사업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 법적인 제도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시피 전세적으로 유일하게 이제 교통시설의 실질적인 건설 여부 자체를 담당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타 단계에서 결정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제 영국과 독일 사례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타는 예비적인 타당성 그리고 실제적인 본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건설 여부를 예타가 좀 결정을 짓게 돼서 예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본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조금 퇴색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예타가 엄청 이렇게 좀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좀 어떤 예타가 가지고 있는 성격보다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좀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관부처 이제 국토부에서 수행하는 계획 타당성 평가라든지 본타 절차 그리고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타당성 점검이 조금 더 제 기능을 수행을 해야지만 이렇게 이제 투자 평가 체계가 좀 더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단계별로 좀 법적인 장치나 이러한 효율적인 추진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좀 그 요약해서 그 설명을 아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일타 강사 같으십니다. 예. 오늘 내용 보니까
사실 그 우리 학부에서 이런 교통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결정 체계를 공부한 학생들한테도 이걸 정말 좋은 강의 자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또 교통기술사 시험에다 낼 만한 그런 좋은 자료가 아닌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몇 개 이제 물론 뒤에 토론에 조금 더 이제 워낙 내용이 방대하니까 핵심적인 걸 좀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하겠지만 몇 개 보면은 이게 그 영국에서 따온 제도인데 우리 에타가 근데 그 따온 영국하고 좀 다르게 운영이 되네요 보니까. 예. 예, 영국도 원래 저희가 1999년도에 이제 예, 토론 조금 이따 아, 하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조금 이따 토론 때 여쭤볼 게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구상 단계, 계획 단계, 설계 단계 이렇게 세 단계인데 지금 논란되고 있는 에타 본타는 말 그대로 계획 단계라 아직 설계까지 안 간 단계네요.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원래 본타라고는 이게 엄청나게 이제 큰 거고 에타는 말 그대로 예비적인 건데 또 우리가 제도를 따왔던 영국도 그러고 독일은 더 하고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기재부가 워낙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에타가 굉장히 그 뭐라 그래 굉장히 큰 권한이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발제 감사드리고요.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도 부탁드리고 토론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발제는 이번 회원님들도 설문조사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발제를 우리 김진기 교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진기 교수님께서 이번 그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이제 도로 사업이고 또 고속도로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고 좀 핵심적인 사항 우리 김진기 교수님처럼 좀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그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사업 추진 경위를 발표하게 될 연세대학교의 김진희입니다. 이제 발표 내용은 이제 뒤에 토론을 하는 것에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함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김주현 교수님이 잘 설명해주신 어떤 이제 국가 의사결정 체계에서 지금 이 고속도로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좀 더 많이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사업이 어떠한 목적 그리고 어떠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계획돼 왔고 또 평가되어 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경위는 2008년에 이제 민자 사업으로 제안이 됐다가 이제 재무성 부족으로 반려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이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2018년에 이제 재정 사업으로서 이제 시행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나 뭐 구체성, 뭐 여러 가지 지표들로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좋은 점수를 못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이제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즉 저희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서 그 하남교산 신도시가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시점 부위를 이제 닫고 있어서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 시급성도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며 그리고 약 2년에 걸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행이 되었고 결국 21년 4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또 중장기 교통 계획인 그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그 예타 통과 사업으로서 당연히 이제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 3월 타당성 조사를 착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서 노선을 공개했는데 이제 공개된 그 대안이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여러 논란들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뭐 사업계획 재검토 발표, 뭐 전면 백지화 발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현재는 뭐 보류 중이고 약간 표류 중인 이제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각 단계별로 이 사업이 어떤 효과와 어떤 목적으로 좀 계획되었는지 이제 보고된 발표된 그 공인 자료들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의 혼잡을 해소하는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도로다. 그러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지도처럼 저게 이제 그 7축 지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서울 양평 노선인데 이제 저러한 그 형태로 논의되었던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 보면 사업 목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사업 목적을 보시면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및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의 교통정체 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국도 6호선이 얼마나 많이 이제 혼잡한지에 대한 뭐 그런 데이터들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해소가 뭐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수도권 혹은 뭐 관광객들 모두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면 그 수도권에 있는 고속도로망인데 그 서울 가까이 있는 노란색 그 동그란 망이 뭐 1순환선, 그다음에 바깥에 이제 빨간색 그 동그란 망이 이제 제2순환선인데 이러한 그 두 순환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교통량 분산 효과도 노리는 이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목적의 세 번째 꼭지에 있는 저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3기 신도시라는 저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3기 그 저희가 뭐 2기 신도시나 이런 신도시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그 이제 교통 계획과 어떤 토지 이용 계획의 어떤 시점의 차이 이런 이슈들이 항상 있어서 좀 같이 공급이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사업도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 계획인데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제 그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사업 노선을 기준으로 이 노선이 얼마나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이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 보여지는 노선이 이제 처음에 그 사업 계획서에 제출된 노선이고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종점 부분이 이제 양서면으로 되어 있는 이 노선입니다. 최초 사업 계획에서는 시점 부분, 그러니까 하남시 그리고 저기 송파구 연결 부분이 왕복 6차로로 좀 계획이 되어 있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 그 중에 이제 좀 경제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다시 4차로로 좀 축소된 그런 이력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 결과적으로는 그 두 가지 시나리오로 검토가 되었는데요. 그 시나리오 1은 저 상사창 IC 설치, 시나리오 2는 상사창 IC 미설치로 되어 있는데 저 상사창 IC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3기 신도시와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3기 신도시가 건설이 안 되면 저 IC가 필요가 없고 건설이 되면 어떨까로 시나리오가 구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이 통과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1, 3기 신도시가 들어갔을 때 BC가 0.8이고 그다음에 AHP가 0.508인데 이제 0.5 이상이면 이제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는데 조금 이제 간신히 뭐 턱걸이한 점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BC가 0.82라는 숫자는 사실 수도권의 어떤 혼잡 완화를 목표로 한 고속도로 치고는 뭐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AHP가 통과한 것들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까 김주영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뭐 BC만 보고 모든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이제 BC를 기준으로 BC에서 잘 다루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책성, 뭐 그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도 평가하고요. 또 지역 균형 발전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모든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진 않고요. 이제 비수도권 사업에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좀 상대적으로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뭐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의 좀 안배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평가를 따로 하는데 지금 이 수도권 우리 사업으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볼 거냐 아니면은 비수도권 사업으로 볼 거냐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본 사업은 수도권 내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수도권 사업으로 봐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고 그래서 경제성과 정책성만 평가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항목이 결정되면 그 이제 평가자들이 평가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경제성 분석을 뭐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거냐, 정책성 분석을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거냐를 먼저 결정하고 하거든요. 이 사업은 뭐가 더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를 결정을 하는데 경제성 분석을 이제 60점, 70점 중에서 그 사이에서 고를 수 있고요. 정책성 분석은 30점, 40점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빨갛게 네모 박스 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자들이 대체로 경제성 분석은 60점 정도, 그 다음에 정책성 분석은 40점 정도, 즉 뭐 경제성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책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그런 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분석이라는 건 뭐 다양한 생활 여건 영향, 특히 그 새로 생기는 3기 신도시 주민의 생활 여건, 더불어 그 종점부에 있는 양평군 주민들의 어떤 생활 여건 영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사업이 통과하게 된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아까 김주영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좀 더 면밀히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2022년 3월부터 타당성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수하는 과정에서 뭐 다양한 관계기관의 이제 협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 5월에 그 이제 노선화 대안을 마련해서 노선화를 공개했는데 그게 이제 보시는 노선과 같은 겁니다. 아마 많이들 보셔서 이제 익숙하실 텐데 대안 노선이라고 한 게 이제 종점부가 좀 바뀌고 그다음에 강화 IC가 이제 추가된 이런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안 노선을 가지고 이제 뭐 많은 논란들과 의혹들을 뭐 제기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이 노선이 검토되기 시작했냐, 뭐 이 노선은 적정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그 제시한 의견에 의하면 이 뭐 강화 IC 설치 위치는 양평군에서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한 이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3월에 타당성 조사 착수하고 나서 한 2, 3개월 후에 그 이제 설계사에서 그 대안을 제시해서 전략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받기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대안이 정말 더 이제 본안보다 뭐 우수하냐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이게 조사가 완료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보고서를 보고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이제 국토부가 판단한 근거들 자료들을 보고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노선도 길어지고 IC도 설치되고 해서 사업비가 한 1,000억 정도 늘어나지만 종점 변경에 의한 그 사업비 증액은 약 한 100억 정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화 IC 설치 등등으로 인해서 교통량도 많이 이제 늘어나서 더 혼잡 해소 효과가 클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환경성, 수용성 측면에서 높을 거다라고 이제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지금 아까 김주영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전체 프로세스를 겪고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만 사실 우리가 완벽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직 뭐 영향권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 아까 그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그런 효과들은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아마 타당성 조사 전체 과정을 겪었으면은 많은 그 검토들이 되어 있을 텐데 아쉽게도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중단되고 뭐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기 감사합니다. 보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 본탄은 아직 이제 저희가 그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 평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확실하게 그 자료가 나와 있는 AB 타당성 조사까지는 다 공개돼 있으니까 거기까지의 자료를 보고 이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워낙 에타가 이제 앞서 우리 김진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에타가 중요하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만 돼도 막 동네에 플랜카드 붙잖아요. 사실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근데 보니까 2018년에 에타 대상 사업으로 올라갔는데 그전에는 아예 그냥 대상 사업도 안 됐네요. 보니까 그 이유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됐고 또 에타 보고서 지금 뭐 언론에서 논의되는 건 자꾸 이제 그러니까 에타 통과한 시나리오 1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에타에서 2개를 봤네요. 그러니까 하남 교산 신도시가 될 경우 제대로 될 경우 안 될 경우는 아예 사업이 탈락됐네요. 보니까 BC도 0.67이고 HB도 0.5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업은 하남 교산 신도시라는 계획이 없었으면 하남 교산 신도가 없었으면 아예 무슨 뭐 에타도 통과 못하고 그냥 그 없었던 사업이네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새로 중요한 이거는 이제 이미 나온 우리 그 공식 자료니까 중요한 팩트 체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아쉬운 게 뭐 이게 좀 이따 토론도 이야기 되겠지만 특히 우리 김동 교수가 좀 여쭤보겠지만 이게 에타 통과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사업비 막 줄이려고 이 하남 교산 쪽에 원래 의뢰하는 원하는 6차로였는 사수로 줄였네요. 사업 조금만 줄이려고. 예. 그래도 이게 0.87밖에 안 됐는데 그만큼 또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조금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0.87인데도 또 HB를 통과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동안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이번에 감사합니다. 또 에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시나리오가 2개 있었다. 그러니까 하남 교산이 없었던 시나리오는 아예 에타에서도 탈락이었다. 근데 아쉽게도 그것마저 좀 하기 위해서 원래 의뢰안이었던 6차로도 사수가 줄여가면서까지
예, 굉장히 참 쉽지 않은 사업이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토론 과정에 조금 더 궁금한 것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발제자 감사드리고요. 이제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두 분 발제자 포함해서 세 분의 또 토론자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그 우리나라 뭐 도시뿐만 아니고 우리 도로 계획 설계 가장 권위자이신 우리 서울시립대 이동민 교수님 모셨고 좀 또 학계 부회장님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워낙 뭐 예타, 뭐 본타 복잡한데 예타에 대해서는 아마 이분이 가장 전문가이실 것 같습니다. 그 KDI PMEC의 예타 팀장을 하셨던 우리 홍성필 박사님 또 와주셨고 어렵게 자리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회에서 우리 학회에서 이 사실 가장 핵심은 과연 이런 이제 사업들 어떻게 정말 함정을 할까, 어떤 그동안의 이제 문제를 잘 개선할까. 그래서 이번 21대 그 집행부에서 이런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그 연구를 맡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위원장 맡고 계신 서울대학교 김동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5분 토론자 모시고 하나씩 이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이어서 아주 뭐 그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중요하다. 우리 설문에서 나왔던 우리 회원님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거 위주로 조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뭐 이 사업이 도로잖아요, 도로. 도로에 좀 한정하자면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뭐 도로 계획, 도로 설계 또 가장 전문가이신 우리 이동 교수님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여러 이슈들이 있고 또 앞에도 발제도 됐지만 그리고 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도대체 일반적으로 이 도로 계획할 때, 이 고속도로 계획할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주현 교수님과 김진희 교수님께서 이번 사업에 대한 혹은 타당성 제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이슈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결정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선 선정이 지금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노선 계획은 사업의 추진 목적과 그다음에 그 도로가 갖고 있는 기능, 상위 계획과 연계성 등을 검토해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장래 수요 예측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들을 가지고 대안 노선을 설정하고 그 선정된 대안 노선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최적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업 추진 목적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는 노선을 최적의 노선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이동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지역 간 주간선 도로 고속국도였고요. 예타 보고서에도 나와 있겠지만 국도 6호선 등과 같이 수도권 동부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가 사업의 가장 추진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민원들도 중요한 이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노선 계획을 노선 선정을 할 때 가장 먼저는 시점과 종점을 결정하게 되고 그 시종점을 연결하는 주요 거점들을 정하게 되면 이러한 점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노선망을 구성하게 됩니다. 노선망을 구성하는 그 단계에서는 주변 도로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교통량, 혼잡 구간을 조사하게 되고 또 자연 환경 등을 포함한 환경 측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서 사업 추진이 가장 용이하고 사업 추진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노선망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그 시점과 종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노선 계획에 있어서는 시종점이 결정이 되면 그 시종점은 고정하고 주요 거점들을 조정해 가면서 노선 계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시점과 종점 역시 그 사업 추진 목적이나 해당 도로의 기능을 좀 더 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목적에 따라서 시점과 종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점과 종점이 변경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많은 민원들과 그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뭐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명확한 노선의 시종점 변경 사유를
필요하겠고요. 또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들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노선 선정, 노선 계획은 사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타당성 조사의 과정은 좀 다릅니다. 뭐 예산과 그 분석하는 시간들의 차이가 그걸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보다는 본타라고 하는 타당성 조사에서 이러한 노선 계획을 위한 조사와 이런 검토는 보다 신중하고 상세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노선 선정과 최적 노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연환경 훼손과 또 문화재 보호 혹은 도로 입체 구조물에 대한 어떤 경관 훼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로 다루게 되고요. 아마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환경적인 측면의 요인들도 노선 선정의 중요한 검토 요인이었을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제 노선이 결정이 되고 그에 필요한 분석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 토론에서 뭐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선 계획은 도로 및 교통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현장 조사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학적인 절차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계획도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분석과 그 공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행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부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잘못된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로 및 교통 전문가들에 의한 이 조사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분석과 결론 도출에 책임을 짓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외국에서는 expert judgment라는 컨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는 책임을 가지고 조사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 그 결론은 존중받고 인정받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서도 저는 교통 전문가가 책임 있게 분석한 결과라고 믿고 싶고요.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 교수 감사합니다. 이동 교수님이 약간 그 점잖하게 말씀하셨지만 약간 좀 분노가 느껴지는 게 맞나요? 아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정말로 전문가 영역이고 전문가들이 사실은 판단해서 하는 건데 왜 전문가 목소리는 안 들리고 다른 목소리냐 이렇게 저는 좀 받아들였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앞서 우리 김재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타는 25,000분의 1 지도 정도에서 계략적으로 보고 지금 막 이제 5,000분의 1이면 이제 자세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통 전문가, 도로 설계 전문가, 계획 전문가들이 열심히 보고 이제 할 텐데 저도 그 전문가들 목소리 별로 안 들린 것 같아서 네. 하여튼 우리가 좀 명심해야 돼. 또 그만큼 또 우리 학회 회원들이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잘 높이고. 네. 네. 한번 일단 좀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또 추가로 한번 저희가 논의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아까 이제 우리 그 발제에서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토론 좀 더 설명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방대한 내용이어서 제가 이제 한번 여러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발제 내용을. 그래서 핵심적인 걸 조금 이제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지금 그래도 이제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에타, 본타 굉장히 전문 용어인데 일반 우리 회원도 당연하시고 일반 시민들도 이제 에타, 본타라는 용어도 아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시긴 아시는데 이게 명확하게 조금 아까 좀 설명을 하셨지만 조금 구분을 좀 강조해서 도대체 에타는 지금 딱 나와 있습니다. 다 이제 본타는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어떻게 좀 다른지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예타와 본타는 말 그대로 말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이제 그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조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타는 예비라는 게 붙기 때문에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예비적으로 타당성을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또 소관 부처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예비적으로 타당성을 봐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으로 편성을 해주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지만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기금 운영 계획도 수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제 나라 살림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수행되는 게 이제 예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본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나온 게 예타가 지난 후에 예산 편성이 확정된 후에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 사업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를 타당성을 판단하는 게 이제 본타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국토부, 그러니까 소관 부처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적인 기본 계획,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기본 계획의 컨셉을 잡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좀 다방면으로 수행을 하는 게 이제 본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예타에서는 보면은 목적이 예산 편성이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을 어느 사업에다가 쓸 것이냐, 어떤 사업에다 써서 우선순위를 줄 것이냐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비용 추정 방식이나 평균적인 수요 추정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게 그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 그래서 이렇게 더 봐주고 뭐 경상도에는 고속도로라서 따르게 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 평균적인 단가와 평균적인 일반적인 사용되는 교통 수요 추정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뽑는 게 예타가 목적이라고 하면요. 본타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이 사업을 좀 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갈지 수요 유발 요인은 어떤 게 더 있을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이제 본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이제 중간중간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까 예타 대상 사업만 올라도 이제 다들 막 이렇게 환호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 사업들이 이렇게 예타가 올라오니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어디에다 예산을 먼저 줄 건가를 결정하는 게 예타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거기 통과해서 정부에서 돈 주겠다고 이제 결정되면 그걸 가져다가 이제 제대로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타당성 단계다. 네. 그렇게 아주 뭐 개략적으로 이해도 되나요? 예, 제가 너무 길게 말을 했네요. 그렇게 말을 했걸. 아, 예. 네네네. 아, 그렇군요. 예,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조사 평가 방법론에 대한 차이인데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성과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 이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 예산을 수립하는 데 이제 근거 자료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방법 자체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지역 균형, 지역 안배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본타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이나 뭐 다른 것들보다도 이거에 대한 시설이나 규모의 적정성을 좀 더 살펴보고요. 공사비 절감 방안은 뭐가 있는지, 환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주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요청을 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노선을 발굴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는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거 따지는 거. 왜냐하면 전국에서 이렇게 동시에 올라온 것 중에서 골라내야 되니 서울에 있는 애랑 저기 뭐 전남, 경남에 있는 애랑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지역 균형 발전 따져서 누구한테 먼저 예산을 줄까를 결정하는 게 예타다. 예. 그리고 이제 개선되면 이제 타당성 조사에서는 계획의 마무리 단계로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노선 어떻게 그렇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실 이제 우리 홍성필 박사님이 이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소개드린 대로 그 KDI 피맥의 예타 팀장을 하셨으면 사실 뭐 저희 잘 알지만 KDI 피맥이 엄청 센 기관이잖아요. 여기서 다 그 엄청나게 그 모든 중요한 뭐 몇 초 사업 다 결정하니까.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우리 김재영 교수님 토론 들어보니까 대충 그렇게 이해한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이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해주시고 도대체 그러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도대체 그래서 예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동안 또 많이 진화됐을 것 같은데 좀 종합적으로 이제 정말로 이제 예타 좀 방어도 좀 해주시고 뭐 예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제 좀 기능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한교통학회 법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삼복이술단 홍성필입니다. 그 저는 그 KDI에서 뭐 예타도 해봤지만 현재 소속하고 있는 삼복이술단에서 또 예타 외에 또 본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그 좀 법령과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서울 양평의 경우에 어느 대안이 더 좋은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그 논의가 집중되는 기보다는 예탄 대비 변경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초점이 모아지고 또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께서 또 오해 소지도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자장께서 뭐 KDI 뭐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예타를 받고자 하는 주무부처나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우선적인 관심사가 예타 대상에 선정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타 대상만 선정돼도 지역에 가면 뭔가 사업이 된 것처럼 플래카드가 붙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타 요구안이라고 그러는데 기획재정부에 예타 올릴 때는 어떻게 하면 예타 대상에 선정될 수 있을지 전략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사업비는 줄이고 사업 기대 효과나 목표는 부풀리고 이런 경향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주로 관심사가 우리 법률이 각 사업 추진 단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단계별에서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국가재정법에서는 사업 단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타, 본타,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회까지 이 각 과정을 쫙 나열하면서 각 단계별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업비 협의를 하게 돼 있고 이것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 내용이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국가재정법에서도 이미 전제하고 관련된 처리 절차를 두고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뭐 타당성 재조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지침에서도 이 본타할 때는 여러 대안을 선정하고 최저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기본적으로 단계 진행에 따라서 노선 등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도로를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사업 내용이 단계별로 변경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국토부가 RFP 고시를 하고 평가를 거쳐서 실시 협약이 다 체결된 사업에서조차도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규정을 실제 지침에 두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 긴 단계에서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유는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각 조사를 규정한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 수준도 다르죠. 이미 발제자께서 자세히 말씀 주신 것처럼 예타와 본타는 조사 목적도 다르고 조사 수준이 다릅니다. 단적으로 그 수준 차이를 말씀드리면 예타의 경우에 교통과 기술 각 용역비가 3천만 원입니다. 현재. 그것도 예전에 대비 오른 게 그 정도입니다. 근데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서울 양평의 본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20억이 넘습니다. 그건 얼마나 그 조사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률 검토 과정에서 또 하나 이렇게 눈여겨 본 게 있는데요. 이 예타나 본타 이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지자체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중요시되고 평가되는지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타에서도 뭐 환경성도 보고 다 그러지만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본타에서도 있고 물론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하고 본타하고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주민 의견 수렴 이 분야인 걸로 이렇게 제가 검토 결과 이제 알게 됐는데요. 우리 그 예타에서는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 듣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타에서는
그 반면에 이제 사업을 실제 추진해야 되니까 사업 부처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그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에서도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주민 의견 수렴하는 평가 항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참여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항목을 두고 있고 또 관련해서 우리 기재부 그 민간 투자 지침에서도 지자체와의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을 결과 뭐 노선이 변경된다든지 IC가 새로 추가된다든지 이로 인해서 총사업비가 증가되면 민투심조차 면제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토부 지침이나 기재부 지침에서도 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이걸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평가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었고 제가 관련해서 이제 뭐 영국, 미국, 일본 이런 여기 자료도 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거기에서도 이 부분이 되게 그 강조시되고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이제 토론을 마치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률이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각각의 그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주 그 신중히 가장 좋은 대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탄에 그 과도하게 구속받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컨대 GTX-A의 경우에 예탄에 없던 역이 실시 설계 이후에도 추가되었습니다. 또 GTX-C의 경우에도 예타 안에 없던 역이 4개나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의 뭐 효율성이라든지 탄력성 뭐 이런 측면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무튼 그 우리가 예타에 대해서 너무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이 무게 중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타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것을 끝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홍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홍 박사님이 또 그 법학 박사님이셔가지고 확실히 또 국가재정법, 뭐 국가통합교통체육학법 이런 법에서 또 해석도 해주시고 해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예타 팀장이셨기 때문에 사실 그 이런 또 토론을 오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타 팀장 해보시면서 보니까 당연하죠. 예타 대상 몰라도 너무 좋은데 통과해야 되니까 사업비는 일부러 줄이고 그래서 아까 뭐 우리 김지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6차례인 것도 막 6차례 해야 되는데 4차 줄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부풀렸다고 보긴 좀 그렇고요. 당연히 사업 추진 입장에서 약간 옵티미즘 바에서 있는 거잖아요. 낙관적으로 보는 거니까. 예, 어쨌든 그건 뭐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이렇게 KDI에서 잘 이제 걸르시는 건데 그것도 좀 충격적입니다. 그 중요한 지금은 워낙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우리나라 레타가 워낙 중요한 의사결정 단계다 보니까 여기에 온갖 그 무게중심이 다 있는데 거기는 한 6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제 실제 정말 중요한 이제 사업으로 가면은 이게 뭐 20배도 높네요. 20억 이상. 예. 예, 참 이런 것도 조금 예타 팀장 이제 그 지금이 후배 예타 팀장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타 좀. 네, 고맙습니다. 자, 그 아까 뭐 김지 교수님이 이제 또 우리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몇 개 조금 더 그 좀 줄여서 좀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사업 목적 뭐 이런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뭘 때문에 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아까 잠깐 이제 발제 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타 때도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개된 이제 공식 자료가 있으니까 이 하남 교사 신도시에 의해서 이게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저도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 예타 팀장님 그 원래 예타 할 때 워낙 까다롭게 보니까 실시 계획 승인이 된 것만 사실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원칙은 그렇게 그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타 때도 원래 하남 교사 신도시는 그때 지구 지정도 안 된 상태니까 원래 반영하면 안 되는데 근데 국가 사업이니까 해준 거죠. 지금 지침에 보면 원칙은 실시계획 승인인데 예.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 추진이 확 실시되는 경우에는 시나리오 분석을 한다든지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예타에서
한남교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시나리오 분석을 했고 있을 때는 0.87 나오고 A칩 통과를 했는데 없을 때는 BC도 0.67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탈락한 요 상황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좀 이해가 좀 필요해서 조금 우리가 좀 더 이해가 필요한 그런 어떤 서울양평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유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뭐 추진 목적이나 이런 거 보면 뭐 당연히 그 이제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평까지 가는 어떤 그런 그 연결성 강화 그리고 수도권 전체 교통망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 나오려면 뭐 수요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당위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그 과정상으로 보면은 뭐 그 하남 교산 신도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수요나 이런 것들이 전혀 평가가 안 될 거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정체성 평가 과정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BC는 결국 사실은 그 하남 교산 신도시로 인해서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정책성 평가 그러니까 그 AHP가 올라간 거는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다양한 그 수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활 여건 향상 이런 것들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게 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 양평군이 수도권이면서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평가될 수 없는 AHP 구조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사업이 이렇게 망적으로 보면 어쩌면 심플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효과들이 좀 있어서 사실 지금 조금 더 그 전문가들의 더 객관적이고 더 과학적인 그 판단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포괄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그 이제 예타에서는 이렇게 러프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면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여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홍석필 이제 박사님이 저도 그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예타 때는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 그 지역의 미연 우리가 PI라고 하죠. 퍼블릭 인바이러먼트. 그게 조금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될 수 없고 이제 본타에 오면 이제 그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실제 예타 통과하고 정체성으로 통과한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역의 민원이나 지역의 요구라든 이게 그 정체성 평가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못했겠네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그 정책성 평가에서 그 분명히 주민의 그 이제 추진 의지, 뭐 그 대내외적 여건들을 이제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모두 다 이 사업 추진되기 바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추진 여건이 사실은 크게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서야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도 당연히 상위 계획이 없이는 사실은 이게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뭐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이제 뭐 반복적인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되게 만든 거는 이제 하남 교산이고 그다음에 수도권 1순환과 2순환 연결 이거였는데 그럼 만약에 뭐 지금은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지만 뭐 백지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백지화 돼 버리면 사실 하남 교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뭐 다양한 뭐 대안과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뭐 지금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나온 시나리오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두 개 사업이 좀 같이 엮여서 검토되고 계획되는 것 그리고 요 예비 타당성 사업 말고 그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그 같이 이제 교통 개선 대책 같이 발표할 때도 사실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였던 거였어 가지고 조금은 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겠네요. 사실 아까 우리 그 홍선생 박사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아직 실시계획 단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하남교산을 반영해서 이게 가까스로 통과한 사업인데, 근데 이걸 백지화해 버리면 사실 하남교산 신도 그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참 이게 혼란스럽네요. 네, 뭐 그 사업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짜 어려운 이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가 앞에 지금까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뭐 구상 단계, 계획 단계, 또 뭐 설계 단계, 우리 홍선생 박사님 말씀하신 또 법에도 다 법에서 이렇게 다 규정하고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학회에서 이 타당성 조사, 의사결정 체계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위원장이 우리 김동규 교수님인데 왜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법제도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위원회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고 또 이게 또 서울 양평 이번에 고속도로 연관시켜 보면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좀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 네, 그 대한교통학회 그 타당성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김동규입니다. 이 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름은 이제 타당성 제도 개선이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이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이 교통체계 인프라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즉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간 투자 사업까지를 다 포괄하는 이 적격성 사업까지에서의 좀 문제점까지 짚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고 제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섞여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는 이 특수성 요거는 좀 별개로 치고 과연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게 전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김주영 교수님께서도 발제를 잘 해주셨고 또 우리 홍성필 법제위원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제도는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잘 되어 있는 제도 내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좀 잘못되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진일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이 3천만 원, 3천만 원, 6천만 원으로 수행이 되는데 2년 동안 수행을 했어요. 예. 과연 6천만 원을 받고 2년 동안 과제를 수행하신 그 연구진 분들께 박수를 보내고요. 이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보면 이 단계적 절차 전반에 걸쳐서 힘의 배분이 저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간에 현재 구조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힘이 너무 많이 실려 있는 이러한 구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앞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이 사업의 시행 여부 그리고 재정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를 결정하는 전 단계 사업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거는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 힘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범위를 줄이게 되면 그 이후의 설계 과정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김주영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진짜 타당성 제도의 이후의 과정인 뭐 기본 설계,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의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되었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 효과들을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재원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이 한번 시행되면 다시 피드백해서 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되게 엄격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미루고 다른 사업을 대체해서 추진할 수 있는 피드백 구조도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타당성 재조사라는 제도가 현재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획재정부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규모가 20% 이상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혜택인 편익이 그러니까 즉 수요가 30% 이상 줄어들거나에 대한 경우만 이제 우리가 보통 재조사의 기준으로 삼는데 그럼 이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재조사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예를 들면 정부의 주요한 추진 방향이 바뀌거나 아니면 주변 여건이 변화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재조사를 시행을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체계가 저는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주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대안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은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이 나왔을 때 정말 이거에 미치는 수요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얼마나 검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의 과정에서 실제 설계 과정이니까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학술적인 영향들, 즉 수요에 대한 영향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 앞서 법제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이 공공 참여에 대한 변화들은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되고 하는 것들이 제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나아가서 저는 이제 이 제도 개선 위원회를 맡고 있긴 하지만 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앞서 이동민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 인프라 사업은 정말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국민들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과연 정쟁으로 가는 게 맞느냐? 우리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교통학회의 역할이 크고 또 어깨가 무겁지만 저희 타당성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역할도 되게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위원장님의 그걸 제가 이해한 바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가 제도는 참 잘 돼 있다. 예타, 뭐 본타, 그다음에 그 설계 모든 절차 잘 돼 있고,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워낙 기획재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사실 예산을 다 이렇게 편성하고 하니까 이 사업에 돈을 줄지 말지 결정하니, 그러다 보니까 예타가 너무 중요해져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더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그 전문 시사 공부 열심히 하는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입학 시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입학 때는 열심히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입학하면 그냥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비약하자면 그 정도인 거죠. 그만큼 그렇죠. 그러면은 방법은 기획재정부가 조금 자신의 어떤 권한 이런 걸 조금 좀 내려놓으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실제 그 국토부나 다른 뭐 다른 산자부나 다른 예타 실제 그 주무관청의 역할과 권한을 좀 늘리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좋은 그 안도 마련해 주시고, 또 특히 또 그 이런 앞으로도 이런 이제 그 제도 개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 또 중요하고 사실 이게 긴급하게 우리가 토론회를 그 마련하더라고. 우리 발제자분들도 정말 뭐 며칠 동안 이렇게 너무 고생하셨고, 토론자분들도 쉽지 않은 자리인데 또 이렇게 오셨는데, 그 조금 그래도 뭐 그 몇 마디 더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면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 없이 그냥 편하게, 또 이거 정말 우리 회원들 간에, 정말 우리 식구들 간에 한번 열심히 한번 토론해 보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방향이나 어떤 개선, 어떤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편하게 뭐 발제자 뭐 토론자 구분 없이, 뭐 아무래도 우리 도로에는 가장 또 전문가시니까 이동 교수님 추가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학교 오기 전에 연구원에 있을 때도 그 큰 사업에 대한 뭐 타당성 조사나 기본 계획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고, 지금 학교 와서는 또 주요 뭐 지하도로 위주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그 도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검토 요인들이 있고요. 도로가 하나 건설되면 또 그에 따른 또 효과들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도로 선정, 도로 계획, 그 다음에 이런 타당성 조사를 포함해서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정치나 어떤 정책적인 영향들도 많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너무나 큰 이슈로 번져나가고 있고, 또 저희 답답한 부분은 팩트 체크라는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토론할 때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노선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의 공학적인 판단, 그 다음에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같이 공감을 해주고 또한 그것을 참여하는 우리 전문가들도 보다 책임감 있는 분석과 객관적인 어떤 조사 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이런 사명감을 다시 한번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슈를 통해서 깨닫고 앞으로 그런 분위기들이 좀 더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전히 아주 차분하게 네 말씀 고맙습니다. 홍 박사님 계속 그러니까 예타의 과도한 뭐 이게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타가 뭐 물론 이제 제도는 잘 돼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의사결정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그 좀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의견이 조금 일단 좀 공통적인 것 같아요. 뭐 예타 팀이 하셨으니까 그때도 그래 느끼셨어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타에 만약에 그렇게 과도한 힘을 주려면 예타에 그만큼 또 투입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 보면 예타 투입량 대비 그 결과물 대비 너무 많은 과도한 의존을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글쎄 지금 이제 교통사고는 요즘에 보면 한 20건 내외로 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다 합치면 도로 철도 합쳐서 한 2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잘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거기 오르는 것만도 정말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우리나라는 법 절차가 너무 치밀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든 절차가 제대로 진짜 효율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아까 제가 그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주목해서 비용을 받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면 계속 이제 유럽에서 계속 강조되고 지침 만들고 이러니까 뭐 일본에서 받아서 뭐 미치는데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침에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이 노선 결정 과정에서 뭐 주민들이 어떻게 뭐 하고 뭐 군수가 찾아오고 이런 것을 이상한 시각으로 보고 그것 때문에 바뀌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 법 절차 보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오히려 중시되고 있습니다. 중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타 과정에서도 뭐 주민 의견 같은 게 들어가지만 별도 평가항목으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에 보면은 별도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별도 항목으로. 그렇듯이 이게 제도는 잘 업데이트해가면서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운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학회에서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김지영 교수님 정말 발제받기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다들 바쁘신데 이게 워낙 또 저희가 토론을 긴급하게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 두 분 뭐 이제 오늘 토론 대주시고 발제해 주셨는데 또 준비하시면서 또 많이 또 이렇게 검색도 하셨잖아요. 또 자료 조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래도 한 말씀 더 이렇게 또 덧붙이신다면 한번 뭐 네. 그렇게 이제 사업 추진 경위 뭐 이런 거 조사하면서 사실 저도 많이 이제 뭐 공부하고 뭐 알게 되었고 뭐 했는데요. 이제 사실 하면서 약간의 어떤 이제 뭐 회의감 같은 게 들었던 거는 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조사하고 있지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문건 보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고 충분히 전문가적 판단들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하면 되는데 갑자기 왜 우리가 지금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야 되지라는 회의감이 들었는데 그만큼 무언가 이렇게 지금 불신을 하게 된 상황들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지금 이 서울 양평을 제외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결정된 노선이 진짜 막 바꾸는 걸 엄청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을 계기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거를 다 이해하고 하지만 혹시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바뀔 수 혹시 뭐 있는 제도적 구멍이 있다면 이제 그걸 채우는 방향으로 해서 더 전문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자가 되기를 이제 간곡히 바라는 바인데 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되고 뭐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지영 교수님. 저도 일단 예타 본타 막
조사하고 오늘 발제하면서도 예타는 예비일 뿐이고 뭐 본타가 실제적인 타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오해를 좀 바로잡고 싶은 게 예타라는 제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사업의 추진도 막을 수 있고 이 자체가 우리가 SOC 사업 같은 경우 한번 건설되면 평생 가고 우리 후손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OC 사업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후손들의 이용을 위해서도 쓰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저희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후세대들이 비용을 지불할 것을 저희가 이제 끌어다 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고 그것을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와 그리고 적정한 규모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예타의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타가 뭐 조금 뭐 예비니까 뭐 대충 하자, 본타를 더 자세히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에 맞게 예타의 목적과 본타의 목적에 맞게 이제 수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두 가지 과정 다 매우 다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본타를 더 잘하자는 게 예타를 무슨 뭐 대충 하자는 의미는 아니니까. 그렇죠.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우리 김동 교수님도 그래서 한 말씀 또 제일 중요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니까 그 아까 그 유정훈 수석부회장님이 되게 좋은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요새 또 이게 교육도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입학에 되게 너무 힘을 쓰고 있고, 올인하죠. 예, 저도 이제 학교에 선생님으로 있지만 우리가 교육 과정에 조금 그러니까 뭐 역시 뭐 나라의 교육 과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부족한 건 없었는지 돌아보는 것처럼 이 본타와 이런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과정들에서 조금 빠진 부분들에 대한 실행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뭐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인프라 사업이 진짜 국민들에게 정말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는 그런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대한교통학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학회에 이제는 김동규 교수님도 이제 그 젊은 학자에서 좀 벗어나신 거죠, 그죠? 그렇진 않고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동규 교수님, 이동규 교수님이 이제 허리라 그러면 사실 우리 김지현 교수님, 김진희 교수님이 정말 우리 학회의 미래를 이끌어가실 정말 젊은 학자분이신데 또 이런 분들이 오늘 또 어려운 자리에 또 발제 토론도 해주시고 하니까 앞으로 정말로 우리 학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님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데 오늘 사실 그 저희 회원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학회에서 1년에 뭐 공청회 세미나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공청회 세미나는 그 최소한 뭐 몇 달, 뭐 길게는 뭐 1년 이상 이렇게 열심히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미나 공청회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이건처럼 이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된 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이제 이런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거는 우리 회원님들의 이제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요. 또 이게 사실 준비하기 쉽지는 않은데 우리 또 회장님이 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또 설문서 얼른 만들고 그래서 설문서 결과 분석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발제자분들 또 모시고 토론자들 모시고 오늘 또 토론 한번 이렇게 주요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급하게 뭐 일주일도 안 된 기간 또 준비하다 보니까 그 좀 소홀한 부분도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우리 회원님들이 참 궁금해하신 분들의 점에 대해서 또 답변도 못 드리고 또 토론도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긴급 토론회의 어떤 한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회가 특히 21대 집행부가 이 사회 현안에 대해서 우리 교통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로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조금 부족한 또 내용 있다가 추가로 또 필요하면 저희가 설문도 하고 또 이런 자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을 또 약속드립니다. 뭐 보통 유튜브가 제가 들어보니까 한 30-40분만 해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또 주제고 또 저희 또 전문가들이 말 주변이 없어서 벌써 1시간 거의 반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또 긴 시간 끝까지 이렇게 또 그 시청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뭐 이로써 오늘 긴급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